안녕하십니까. 이제 방송 고치자마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아프리카! 네, 오늘 방송 장치를 수정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방송이 딜레이되고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유튜브는 뭐 상관없겠죠. 지금 이제 방송이 끝나는 대로 올라가니까요. 저희는 어제 미움 극복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미움이란 글자의 탄생입니다. 마음이란 글자에서 점 하나를 지우면 바로 미움이라는 글자로 우리를 탄생하는데요.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지우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바로 새기는 제국입니다. 살아가는 마음은 바위에 새기고 미워하는 마음은 모래에 새기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굿모닝 아프리카! 네. 저희가 책익수다라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시사와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던 건데요.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안녕. 여기는 맥주의 도시 네, 조급했던 사드 부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들,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네, 이 광고는 건너뛰고 이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할 때 5시간 전에 긴박하게만 이렇게 통보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설명, 이해, 협조의 과정이 저희들이 밟으려고 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언론 얘기하시는데 예. 발표되니까 이것이 조기에 발표하는 것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장관님, 제가 아까도 그 말씀 들었는데 자꾸 언론 보도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그 언론 보도가 뭡니까? 전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작성한 언론 아닙니까? 부지에 대한 추정 보도 아닙니까? 그 언론 보도 저도 다 봤는데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군 관계자 멘트를 이용해서 나온 보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 딥스로트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국방부하고 하루 종일을 같이 지내는 출입 기자들입니다. 자꾸 언론 보도 때문이라 그러지만 그 언론사는 국방부 탓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취재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니 이게 왜 언론 때문입니까? 아니 언론 이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당부드릴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이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앞서는 보도를 함에 따라서 부득불 이렇게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언론에서 너무 많은 관심으로 이 여러 지역이 나오고 언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우리는 좀 더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발표 날짜, 시간 등을 좀 자, 언론 조정했다는 보도가 뜻입니다. 무수히 나왔을 때 다 부인하셨고 그렇게 원래 정부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성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노코멘트 입장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거나 할 네, 수는 없는 공색합니다. 상황이 이게 되죠. 자꾸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영상과 함께 지금 여러분 함께 읽었던 것이요. 국민TV 뉴스에서 나왔던 국민TV 뉴스라는 보이십니까? 네, 국민TV 뉴스에 나왔던 조급했던 사드 부지 발표 원인은 언론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처음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사드 배치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때 우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외교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웠다시피 우리나라는 외세 침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외세에 대한 외교를 적절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고려시대는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요. 친명만 숭배하다가 북벌론이 강구되자 조선시대에는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미일 한국의 동맹만을 가지고 한쪽 편에 편승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삐딱하게 어긋나고 있는 이런 점도 사드에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바다를 끼고 합니다. 물을 끼고 한다는 소리죠. 그건 뭡니까? 공중에서 말 그대로 북한에서 핵을 쏘았을 때 아니면 상대국의 적국에서 무엇인가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고 그것을 물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떻습니까? 육지에다 사드를 배치한다는 겁니다. 육지에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중에서 폭발되고 만약 그것이 핵이라고 하면 진짜 논리대로 핵의 위험 때문에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핵이라면 공중에서 산산조각되면 우리 국민은 안전할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사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죠. 국회 비준하자. 이게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은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있을 때 행정부의 어떤 절정이 있을 때 국회가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국회 보이콧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 한 명 한 명이 바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여 그것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집행 방향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 비준안인데요. 저는 이건 정말 박지원 의원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시사 말씀드렸고요. 시사 말씀드리는 건 반가운 손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아프리카. 네, 지금 제가 제대로 녹음하고 있는지, 녹음하고 있네요.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분들도 궁금하시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프리카 TV를 방문해 주시면 얼마든지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오네요. 제 얼굴이 너무 커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 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좀 밝은가요? 밝게 보이나요?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좀 밝죠? 예. 스탠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방송 장비 정말 오늘 정말 스트레스 받게 있어요. 오늘 방송 장비 때문에 지금 방송이 딜레이드 된 것도 있지만 정말 과학기술은 놀라울 정도 발달하는데 만년필하라는 그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는 방송 장비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힘내고 부딪히다 보면은 뭔가 좋은 문제가 생기겠죠.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것을 보고 있냐면 어떤 것이 주안점이 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잠시만요. 오늘 잠시만요. 무지하게 할 것 같네요, 진짜. 바로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보인다. 나 미치겠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라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원래 단편 읽기가 되는데 원래 9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 장비를 좀 수정하다 보니까 오늘은 3개 단편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요. 조금 이제 뉴스를 좀 보는 걸로 뉴스를 먼저 좀 보고 무슨 뉴스가 오늘 있었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한국 현대사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가 안 들려서 네. 잘 들으십니까? 또 잡음이 생기네요. 잠시만요. 네, 잘 들으십니까? 네, 이 볼륨 좀 조절해서 좀 목소리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너무 작아서 잠시만요. 이게 스피커 좀 기본적인 목소리인데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제 좀 넣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으면요,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본인의 스피커를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스피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자, 여기서는 최대로 키워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장치적인 문제로 좀 소리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볼륨을,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볼륨을 조금만 켜서 해주시면 원활하게 목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제 거에 그 USB로 설정을 하면요, 좀 잡음이 심해서 USB로 설정 안 하고요. 스테레오 믹스로 한번 해볼까요? 스테레오 믹스. 들리시나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디지털 TV로 한번 해볼까요? 디지털 TV로. 디지털 TV는 안 되다. 이거 뭔가 복잡하다. 네, 스테레오 믹스로 했는데, 스테레오 믹스보다는 마이크가 좋은데, IF 기본커.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네네. 볼륨 조절 잠깐만 좀 하고요. 내 PC에서 소리 나게 연결합니다. 네. 이거를 켜면은 소리가 좀 심하게 나네요. 네. 이거를 해체하니까 잡음이 안 들리죠? 네, 괜찮죠? 네,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스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뉴스는 소리가 필요 없으니까요. 네. 네. 뉴스 속보는 볼 수 없고요. 노컨 뉴스. 노컨 뉴스에는 무엇이 시키렸는지.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아까 국민TV 뉴스를 잠깐 봤고요. 그러니까 언론 탓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이게 또 연결이 안 되지? 근데 오늘 많이 버벅거리네요, 지금. 어, 함께바이러스가 여기 노컨 뉴스가 안 나오나?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서 하는 것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약간 버벅거려요. 죄송해요. 사드 관련, 이제 사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이게 너무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이버 캐스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거보다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사드와 관련된. 여긴데,
그래요. 이걸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노컷뉴스에서 사드 성주가 안 된다는 건 대한민국이 안 된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노컷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성과가 있다면은 성산 토대가 확정적인 거 아닌 것 같다는 걸 끌어냈어요. 국민도 철학하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까? 왜 철학하는 거? 중단하라 그랬잖아. 중간으로 철학을 하는 한 용이시니까 묻고 해야죠. 본인 딴에 예를 뭐 죽도록 썼지만 결과가 이래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오신 대표들이 또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원망해가 될 일은 아니고. 의원님은 그 사드 배치를 찬성하십니까? 성주든 뭐 어디든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걸 찬성하세요?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이게 지역 그 이기주의로 보이고 우리 지역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서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도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성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들지 말아요. 우리 지역 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님들 현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위원님, 제가 한 물어볼게요. 자, 성주를 천리하고 그러면 김천으로 가면 받아들이겠어요? 한 물어봅니다. 아니 나이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힘든다고 고생한다고 왔잖아요. 야, 모든 철학하는 걸 대통령한테 사드를 우리 전해하세요. 새로운 당 처음 그만뒀죠. 새로운 당 그만뒀죠. 전부 다 쓰고 개천해보자. 뿐만 아니고요. 성주가 안 되면 한반도 전체가 안 됩니다. 그래, 성주가 자꾸 그런 식이지 말고요. 성주가 안 되면 한반도 전체가 안 된다고 그래 좀 해주십시오. 진짜 그래도 네, 노컷 뉴스였고요. 이제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지금 계속 분란이 되는 게, 오늘 또 조선일보에서는 통진당 뭐 몇 명이 있었다면서 외부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외부 세력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드의 배치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한반도의 안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소, 거소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지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드 배치,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외부 세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한민국 주소,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거기 화면에서 외국인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서 일본인이나 미국인 또는 러시아인, 중국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주에서 어디서 외부 세력을 이야기하는지 그 정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외부 세력이란 정의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이죠.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주를 고립시킨다. 이런 것은 정말 이야기 힘든 뉴스라는 거죠. 언론이라는 거죠. 언론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노컷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야기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성주 군민 30여 명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울에 올라와 국회를 찾았다. 네, 잠시만 제가 제 스튜디오 설정에서 방송일까요? 이걸 좀 충질을 좀 할게요. 안 보이니까. 네, 로고 때문에 안 보이니까. 네, 글자는 보이시나요? 네네. 이걸 좀 피우면 화면이 화면이 좀 보이시죠? 네,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9일 성주 군민 30여 명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울에 올라와 국회를 찾았다.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조용히 한숨만 쉬며 참관하는 성주 군민들.
성주군 국회의원 이한영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나와 성주 군민들을 만났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한 성과에 대한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장소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걸 풀어냈다며 성과 있는 질의였다고 했다. 하지만 성주 군민들은 좀 더 강한 주장을 왜 하지 않았냐며 항의했다. 국민들은 성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인데 왜곡된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의 고립감을 느낀다고 했다. 의원차원 이철우 의원은 성주 사드 설치 처리하고 김천으로 가면 받아들이겠어요란 성주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항의가 거세지자 자리를 떴다. 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질의가 쏟아지니까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안보라는 허상 속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말이겠죠. 성주 국민들의 사드 성주 배치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드가 배치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완영, 이철우 의원은 성주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하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성주 국민들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네.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 나라 안보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실천한 건지 아니면 로키드 마틴사라는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안보를 말하는 것인지 저는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어렵습니다.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 살기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 짊어져야 될 기억량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분열되고 혐오되고 갈등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것을 독법을 가지고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주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국민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연대했다 해서 그 다른 지역 사람이 외부 세력이라 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이 연대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연대하면 어떻습니까? 사드는 국민의 안보와 질서를 지킨다면서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그럼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외부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한 정의하면서 프레임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정말 옛날 방식입니다. 너무 구차연합니다. 그리고 식상합니다. 프레임을 거두려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너무 안일하게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닌 이상은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추해범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지금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화면 넘겨서 이제 우리의 본 목적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부분을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아프리카입니다. 재객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또 바꾸고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잠시만요. 예. 이 책을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함께 놀라지 마세요. 제 손입니다. 잠시만. 네, 이제 북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부분. 보이시나요? 책이 있으신 분은 책과 함께 보시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크기가 작아서 아이고 이거 좀 버벅대죠. 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읽는 겁니다. 이 부분, 북한 부분. 북한은 어떻게 건국되어 있는지. 네. 화면을 조금만 제가 옆으로 좀 이동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북한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에 대해 약간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북한이 전형적인 소련의 위성국가,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추측했다. 아, 그렇군요. 이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붉은 군대는 북한 지역을 점령하여 계획 경제를 시행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을 감독하고 김일성을 손수 골라서 자신의 꼭두각시로 앉혔으니 달리 생각할 수 있겠는가? 김일성이 어떻게 지금의 북한 정권의 권좌에 올랐는지에 대한 중요한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발생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유엔군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 탈취한 귀중한 문서들을 바탕에 둔 최근의 연구는 다른 해석들을 뒷받침하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떻게 요약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올리고요.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시면 제가 좀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1940년대 말에 자생적인 정치체제를 발전시켰으며 그 기본 골격은 실질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1949년이나 1950년대에 나타나는 근본 토대들이 1990년대에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다. 화면을 그냥 아예 키울게요. 둘째, 북한과 가장 유사한 나라는 동독과 같이 소련 후에 완전한 헤게모니 아래에 놓인 국가들이 아니라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였다. 셋째, 소련의 영향력은 중국의 영향력과 경쟁했으며 이 양자는 한국의 고유한 정치 형태 및 관행과 갈등을 일으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예나 지금이나 전후 막스 레닌주의의 체제들 가운데서 쌍례에서 벗어난 경우로서 지도자의 역할의 우월성이라든지 자립 이데올로기라든지 은자의 왕국식 대외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토착적 정치 관행의 심오한 재구현을 보여준다. 이로써 우리는 북한이 탄생하는 어떠한 배경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만약 소련이 한국을 장악하지 않았다면 일단의 소련파 한국인 집단이 장악했을 것이라고 추측도 했다.
노획한 북한의 문서들에 근거하여 당시에 회고하는 국무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련에 태어나거나 거주했으며 대다수가 1945년 당시 소비에트 당의 당원들이었던 약 43명의 한국인 집단이 소련파 한국인 집단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식 설명에 따르더라도 이 집단은 한국 전쟁이 끝난 후까지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며 김일성의 주된 경쟁 상대는 토착 공산주의자들과 중국계 집단들이었다. 비록 소련파 한국인의 권력이 1950년대 초에 잠시 상승하긴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1956년쯤에 이 집단이 사실상 제거되었다. 이 집단의 대표는 허가이였다. 그는 소비에트 모델의 조직을 지지한 사람으로 최고의 볼셰비키 전통을 따르는 규율가로 묘사되었으며 소련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CIA는 허가이를 소련과 한국 사이의 핵심 연락관으로 그리고 배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보고 대단히 중요시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허가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소련파 한국인이 집단이 그들의 어떤 한국의 북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지금의 불리는 그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조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브루스 커믹스의 한국 현대사 부분에서 북한이라고 하니까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 현대사 부분에서 앞부분에 저번 시간에 저희는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라는 일대적인 역사를 걸었고요. 그 반대편이 한반도 이북도서인 북한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브루스 커믹스라는 외국인의 시각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역사학자가 바로 브루스 커믹스입니다. 유튜브에서 브루스 커믹스만 쳐도 한국에서의 강의 장면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좀 그런데 그게 자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막이 없으니까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학자지만 계속해서 이제 옆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잘리네요. 네네. 네, 그리고 아래를 좀 더 내려야 되겠네요. 책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코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역사를 위해서 조금은 준비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과거를 통해서 읽는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이는 걸 보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세심한 연구가 시사하는 결국은 이와 다르다. 한소 관계의 탁월한 권위자는 스탈린이 모스크바에서 형성한 대규모 국제 공산주의자 그룹 안에 확실히 신뢰받는 소비에트 사람을 할 수 있는 한국 공산주의자나 민족주의자는 단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다. 1937년 스탈린은 소련 내 한국인들이 친일 선동분자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인종차별적 동기 때문에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소련 극동 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도록 명령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잠시 전에 책을 읽는 것을 덮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상담하니까요. 얼마든지 채팅창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동시에 코민트렌에게 활동하던 모든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일본 군국주의 첩자로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소련은 또한 김일성을 위시한 한국의 유격대들이 1940년대 만주 소련 국경을 넘나들 때 그들은 오랫동안 계속 감시했으며 심지어 조사하고 신문했을지도 모른다. 일제치하의 만주에 관한 잔존하는 소련 측 연구 문헌에서 김일성은 보통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소련의 꼭두각시로 내정된 인물에 대한 대접치고는 무척 야박한 것임이 분명하다.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한국은 러시아 안보에 관심사였다. 이미 보았듯이 1905년에 러일 전쟁은 부분적으로 한반도의 처리를 둘러싼 전쟁이었다. 흔히 러시아는 한국을 태평양으로 통하는, 특히 부동항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본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산주의 운동의 전통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러므로 전후 한국은 소련의 커다란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정책이란 북한을 소비에트화하여 꼭두각시 국가를 세우고 나서 1950년에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하도록 김일성에게 지령을 내리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련이 한국에 관여하고서도 심지어 한반도의 반쪽을 완전히 점령하고서도 부동항을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소련 고문관의 수는 군대 내에서조차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북한 내에 소련이 완전히 점령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소련의 영향력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고문관의 수와 군대 수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영국 부분으로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네, 페이지 멀티캡을 붙이고요. 너무 위로 올라갔나요? 살짝 내려서. 네, 보이시죠? 네. 서식통은 중앙정부에 배치된 소련 고문관이 1946년에 200명이었던 것이 1947년 4월까지 30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그들 대다수는 아마 내무국 소속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남한 국방장관은 전쟁 전에 소련 군사 고문관의 숫자를 120명에 불과한 것으로 어림잡았는데 이 수치는 전쟁이 시작된 후 정보기관 추산, 즉 소련이 북한 1개 사단당 대략 15명의 고문관을 두었다고 하는 발언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1950년 6월 이전에는 북한의 사단은 10개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공군에도 고문관이 15명밖에 없었다. 미국인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나 되는 듯 소련 고문관들이 대대 수준까지 배치되어 있다고 즐겨 말했다. 그러나 각 사단에는 3개 연대가 있었으며 각 연대에는 3개의 대대가 있었다. 만약 전체 고문관 숫자가 120명가량이거나 한 개 사단당 15명이었다면 1개 대대에서는 기껏해야 한두 명의 소련 고문관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의 고문관 수치는 전면 가동된 동유럽 위성국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 이들 국가에서는 수천 명의 소비에트 참모진과 고문관이 있었으며 소련 관리들이 때로는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도록 했다. 그 당시 몇몇 내부 보고서에는 이와 비슷한 발언이 나온다. 영국 외무부의 밀 워드는 1948년 중엽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는 게 뭡니까? 그 고문관의 숫자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다른 동유럽 국가, 위성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소련의 거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책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영국 외무부 미로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유고슬라비아 같은 좀 더 자율적인 서구 공산주의 국가들과 뚜렷한 유사성을 지닌다. 김일성은 전쟁 기간 동안 거의 전설적인 유격전의 영웅, 한국의 티토로 되었다. 더구나 러시아는 한국에서 자국 군대의 철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의 꼭두각시들이 러시아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도 러시아 이해에 맞게 이 나라를 통치할 걸로 믿기 때문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옆 페이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네, 화면 넘어가고요. 조금만 옆으로 해서 보이십니까? 네. 밀 워드가 생각하기에 이 자율성의 측면은 러시아권에 속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보다 더 두드러졌다. 한해오의 한 CIA 연구는 1945년 내지 49년 당시 동아시아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태도를 거론하면서 유럽 지중해 지역과 동아시아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CIA의 생각으로는 소련의 만주 약탈은 소련의 예속적인 경제 복합체 구축을 원치 않으며 아시아 민족주의와 티토주의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미로드가 생각하기에 이 자율성의 측면은 러시아권에 속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보다 더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소련이 점령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두드러졌다. 그리고 CIA 연구 보니까 45년 내지 49년 당시에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태도, 그러니까 자주성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CIA 생각으로는, 이 CIA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예속적인 경제 복합제 구축을 원치 않았다 당시에. 그리고 아시아 민족주의와 티토주의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티토주의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저희 이런 걸 보면 또 제대로 읽기 하기 위해서는 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티토주의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티토주의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토주의가 무엇인지 공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티토주의, 위키백과사전에 나와 있네요. 티토주의가 무엇인지. 티토주의 정의. 보이시나요? 화면을 좀 키울게요. 조금만 더 키워서. 여기까지 키우면 보시죠. 티토주의라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 제 마우스 커서는 보이진 않네요. 티토주의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대통령 요시프 프로즈 티토가 주장한 독자적인 공산주의를 한다. 그럼 독자적인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의 배경 필요 없고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뭐 다 읽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나왔네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니까요. 티토주의의 성립 배경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8년 6월 루마니아 부크레슈타에서 개최된 코민포럼 대회는 티토가 이끄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을 코민포럼에서 제명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원인은 스탈린이 이끌던 소련과의 불화 때문이었다. 그 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옛 공산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가 중단되면서 유고슬라비아를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모든 면에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모든 원조와 교류의 중단은 엄청난 타격이었던 것이다. 결국 모든 교류를 서방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유고슬라비아는 독자적인 공산주의, 적극적 중립주의, 비동맹주의를 기본 원칙으로는 새로운 노선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티토주의 성립 배경, 그러니까 자주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서방의 비동맹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티토주의 실행은 어떻게 됐느냐? 1950년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 노동자, 자주관리에서 중점을 둔 신경제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 경제조직이 개편되었다. 1952년 11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당의 명칭이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변경되었고 1953년 1월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표되어 지주관리체제가 본격화 되었다. 스탈린 사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나 이데올로기적 많은 견해 차이가 있었다. 1958년 4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제7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강령은 유고슬라비아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인데 코민포럼에 의해 수정주의라고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는 그 후에도 꾸준히 독자 노선을 견지하였다. 1961년 9월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비동맹 국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4월에는 독자 노선을 굳히는 새 헌법을 제정하고 국명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바꾸었다. 1964년 제7차 전당대회를 통해 티토를 서기장에 재선시키고 경제 자유화와 당 조직의 민주화, 자유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좀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키워놓도 잘렸네요. 조금 더 키워야 되나? 이게 바로 티토주의의 시행평가였고요. 그럼 평가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엄격하고 경직된 관료 조직 중심의 스탈린식 공산주의 체제를 거부한 유고슬라비아의 독자적인 공산주의 노선은 서유럽의 많은 지식인들과 여론으로부터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노동자 자주 경영 범위며 또한 티토의 노동자 자주인가요? 지주인가요? 자주관리 이론은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상 경험에 근거한 지혜로서 직접 회사를 꾸리고 회사의 살림살이에 참여하는 민주적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도난 경동산업을 인수하여 노동자 자주 경영으로서 연매출 20억 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으로 되살린 인천 키친아트, 대구 달구벌 교통, 청주 우진교통이 노동자 자주 경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노동자들이 무능한 경영진을 법원 점유권 실행 허가로 퇴출시키고 스스로 경영하는 회사가 100여 개에 달한다. 이와 비슷한 경영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 경영이 있는데 이미 사회민주주의 나라들과 폴크스바겐에서 실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무조건 공산주의라고 해서 나쁘다, 민주주의라서 착하다라는 식의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막스적 공산주의가 현대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막스의 자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욕망이 거세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동물인데 그 욕망이 거세되고 무절겸주의의 도덕주의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인간은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맞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자 중심의 경영, 이 경영에 대해서 예시가 있다. 그리고 그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티토주의에서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자율성으로서의 공산주의를 하는데 막상 공산주의자였던 스탈린은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이제 보면 되겠죠. 너무 화면을 주는데요. 네, 보시죠. 계속해서 문장의 두 번째 이 부분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1940년대에 북한은 단순한 소련의 위성국가가 결코 아니었으니 1945년 내지 46년에 광범위하게 결성된 인민위원회에 기반한 연립정권으로부터 1947년, 48년에는 비교적 소련의 지배를 받는 정권을 거쳐 그 후 1949년에는 중국과 중요한 연계를 갖는 정권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전개 덕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두 공산주의 대국사에서 적절한 책략을 쓸 수 있었다. 김일성은 소련이 직접 뽑은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도력을 확립한 후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 남아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을 고리 패배시키고 그런 다음 잠시 소련과 연계된 한인들과 연합했다가 마침내 1948년 2월 자기와 함께 만주 및 중국 본토에서 싸운 한국인과 국내에 남아있던 한국인을 융합하여 강력한 군대를 창설하여 그의 지도력 아래 두는 등 정치적 책략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1945년 8월부터 1946년 1월까지 소련은 조만식이라는 기독교육자가 이끄는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연합조직과 협력했다. 소련은 보이시나요? 캠이 있으니까 이건 좀 좋네요. 보시죠. 네, 읽겠습니다. 중앙행정기구를 수립하지도 군대를 창설하지도 않았다. 돌이켜보면 소련의 정책은 남한의 단독 정부 및 군대를 세우려는 계획을 밀어붙인 미국의 정책보다 임시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었다. 당시 극동에서 소련의 힘은 융통성이 있었기에 1940년 초 소련군은 만주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대응이든 아니면 대다수 한국인들이 1945년 말에 협의된 신탁 통치안을 경멸했기 때문이든 1946년 초에는 북한에서도 단독 기관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2월에 김일성이 이끄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최초의 중앙정부를 구성했으며 3월에는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8월에는 북조선 노동당이라 불리는 강력한 정당이 징계를 장악하게 되었고 1946년 가을에는 북한군의 모태가 출현했다. 중앙기구는 주요 산업체, 이것들은 물론 대부분의 일본이 소유했던 것이다를 국유화했으며 중앙계획과 중국어 무선의 소비에트 모델을 본떠서 2개년 경제계획을 시작했다. 민족주의 계열과 기독교 계열의 지도자들은 형식상의 정치 참여 외에 모든 활동에서 축출되었으며 조만식은 가택연금화에 놓였었다. 김일성과 그의 동맹자들은 모든 정당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에게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방했다.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지배의 근간이었다. 비록 1948년 2월 8일에야 창설됐지만 조선인민군은 1946년 중엽부터 육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이끈 사람은 김일성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인 최용건이었다. 공산당 혹은 노동당은 사실 방대한 농민층의 사회적 토대를 갖고 있었다. 당 기구는 출신 계급에 상관없이 거의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는 개방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김일성의 지배를 따르는 대중들을 끌어모았다. 이로 말미암아 빈농 대중이 당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원이 되면 지위, 위신, 특권을 얻고 초보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었다. 당 간부 중에서도 가난한 농민 출신이 흔했다. 1949년 말에 나온 약 1881명의 문화선전대에 대한 비밀 편찬 자료에 따르면 문화선전대 약 66%가 빈농 출신이고 19%가 프롤레타리아 출신이었다. 이 대원들 가운데 422명이나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싸운 경험이 있었다. 네, 역사적 팩트를 브루스 커밍스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고 기술을 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선 다루지 않았던 이러한 것들을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자익이라고 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은 백전불태다라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우리 손자병법에서 유명한 고사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주적으로 보고 있고 북한 국민은 그가 아니다라는 대적간의 주적이 군대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데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야 됨에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 이데올로기만 다루기 때문에 역사적 팩트, 통계,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요. 그 부분을 브루스 커밍스가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된 독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필력,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작가의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사상에 중도되어, 어느 사상에 경도되어 이야기하시는 분들 말고 자신들의 어떤 철학적,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의,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 특히 북한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설립 초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저는 만년필하라고요. 책익 수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을 아프리카TV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같이 알아보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고민 상담하십시오. 결국 책을 읽는다는 것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이 있는 거면 당연히 책 읽는 것은 중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고민을 가지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마련한 게 9시부터 12시간이니까요. 꼭 12시간이라는 한계선을 짓지 마시고 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십시오. 마이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것입니다. 별로 제품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오셔서 자신의 발언,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꼭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의문에서 고립되지 마시고요. 오셔서 얼마든지 자신의 이야기 하십시오. 자신의 이야기 하시고 자신의 고민 이야기 하십시오. 남자친구 문제도 좋고 여자친구 문제도 좋고 연애 문제, 결혼 문제 또는 취업 문제, 특히 스피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비전문가보다는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시간, 돈 낭비하지 마시고 오셔서
좋은 이야기 같이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 지식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북한 부분은 마저 읽고 잠시 아이고 컴퓨터를 계속해서 제가 치게 되는데 좀 길어요. 기니까 북한과의 중국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한 두세 페이지만 읽으면 이제 경찰과 정보기관의 뜻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가지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또 공부하니까요. 일단은 북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잠깐 또 쉬었다가 원래 일부러 오늘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문학 읽기를 생략했기 때문에 바로 또 3부 상록수로 넘어가서 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북한의 탄생까지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잠깐 또 쉬겠습니다. 이런 유형은 개인의 전기에서도 볼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당시에 그러니까 공산당 최영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측근원단의 최영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 최영곤의 이야기는 전기로서도 볼 수 있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김주숙은 1920년대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 전쟁 중에 소장농으로 일했다. 그녀는 1946년 당과 여성동맹에 선전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 홍보 역할을 했다는 거겠죠. 선전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듬해 그녀는 지방 당 간부 학교에 다녔고 졸업과 동시에 읍당 지부의 통계 전문직과가 되었다. 1950년에 이르러 그녀는 군 단위로 영전되었다. 그럼 영전되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더 지위가 올라갔다는 맥락으로 읽어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김철검은 일제에 동원된 다른 많은 노동자 농민들의 표본이다. 그는 1910년 서울 인근 시흥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 소작인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1925년 아버지가 죽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공황기에 그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의 어머니 역시 죽었다. 그는 산업체에서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하자 여동생을 북부 지방으로 보냈다. 그 자신은 일본 트롤 어선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면서 일제 식민주의자들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약간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1942년에 그는 강제로 징집되어 싱가포르로 파견되었고 거기서 3년 동안 상선에서 일했다. 1945년 4월 영국 비행기가 매일 공습하는 가운데 그는 일본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탈출했다. 3일 후 그는 붙잡혀 군 감옥에 투옥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원산으로 돌아왔다. 그는 원산에 남아있는 친척들 5 가운데 4가 마찬가지로 1946년 북조선 노동당에 입당했다. 당시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화 됐었나 봅니다. 그리고 유행이었나 봅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기술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학정은 일가 친척 모두 가난한 소작인 집안 출신으로서 역시 1940년대의 전형적인 노동자 농민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공황기에 농사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학정은 13세 가족과 함께 한경부터 명천군에서 만주의 간도로 이주해서 거기서 1945년까지 살았다. 아버지가 일본인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학정은 광산에서 일했다. 그래서 1946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희망으로 서울에 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수상으로 돌아와서 1946년 10월에 공공치안부대에 들어갔다. 제 목소리가 왜 작나 했더니 제가 볼륨을 별로 안 켜놨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소리 들리시는지 볼륨이 그러니까 낮게 들리시는 분은 좀 크게 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책을 넘겨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하십니까? 읽어보시면 하시죠. 하면은 좀 더 그냥 막 읽었을 때는 그냥 읽었었는데 이렇게 또 읽으니까 좀 시간의 버퍼링이 되지만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은 좀 버벅거리지더라도요.
뭐 이것도 또 생방송의 묘미니까요. 잘 편집된 방송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선수 BJ가 또 이렇게 또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 또 편하라고 또 잘 보이시면 또 잘 보이는 대로, 안 보이시면 또 안 보이시는 대로 또 제가 조작을 하니까요. 더 키우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